비릿한 흙냄새가 진동하는 이른 봄 새벽이었습니다. 경기도 양근 땅 어느 산골 마을, 낡은 초가집 마당. 한켠에 7살짜리 계집아이 하나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소희.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이름을 가진,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소희의 눈앞에는 죽어가는 화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마지막 남은 잎사귀 하나가 떨고 있었는데 어젯밤을 지나며 그 잎마저 떨어져 버렸습니다. 뿌리는 이미 검게 썩어들었고 줄기는 손가락으로 건드리면 부스러질 것처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봉씨 계모가 지난달에 어디선가 가져온 화분이었는데 이 집 마당에 들어온 것들이 죄다 그렇듯이 얼마 못 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화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두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내려오다가 소희의 손목을 스치고 흙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있던 줄기 끝에서 아주 작고 보드라운 초록 새순이 밀려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의심될 만큼 빠른 속도로 새순은 잎이 되었고 잎은 펼쳐지더니 망울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스르르르륵 진한 자줏빛 꽃 한 송이가 활짝 피어났습니다.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던 소희의 몸에서 이상한 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향기였습니다. 소희의 손등에 맺혔던 땀방울에서 뺨 위에서 마르고 있던 눈물 자리에서 세상 어떤 꽃과도 다른 향기가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란도 아니고 매화도 아닌데 두 가지를 합쳐놓고 다시 국화와 능소화와 이름 모를 들꽃을 더한 듯한 그 향기는 맞는 사람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을 조용히 건드리는 무언가였습니다. 소희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그 향기가 나고 있다는 것을. 그저 꽃이 피어난 것이 기뻐서 아이는 꽃잎을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건드렸습니다. 살았네. 소희가 속삭였습니다. 이 계집아이야. 찢어지는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소희의 어깨가 와락 움츠러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널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숨을 쉽니다.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이 공간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약속입니다. 좋아요 하나는 제작진에게는 계속 들려달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잠깐의 터치로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야담 한 모금을 계속 살아 숨쉬게 합니다. 계모 봉씨가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머리도 다 올리지 않은 새벽인데 그 눈빛은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봉씨의 시선이 화분 위에 피어난 꽃을 포착한 순간 그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그리고 분노 뒤에 감추어진 또 다른 무언가. 소희는 너무 어려서 그것을 읽지 못했습니다. 봉씨가 계단을 내려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손을 뻗어 막 피어난 꽃을 꽃잎째 꺾어버렸습니다. 자줏빛 꽃잎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소희가 작은 탄성을 뱉었습니다. 어머니. 닥쳐. 봉씨는 낮고 차갑게 소희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러더니 소희의 어깨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꽃이 피었다고 좋아라 앉아있어? 내가 온 뒤로 이 마당에 꽃이 피는 게 몇 번이냐?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떠드는지 알아? 봉씨의 손가락이 소희의 어깨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러나 소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화를 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화기, 꽃귀신이라고 한다. 이 마을 사람들이 너를 화기라고 부른단 말이야. 소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소희를 화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소희가 마당에 나와 화분에 물을 주면 죽어가던 식물들이 살아났습니다. 소희가 잠드는 처마 밑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돋아났습니다. 소희가 울거나 땀을 흘리면 바람도 없는데 이상한 향기가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했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워했습니다. 저 아이가 윤 의원 댁에 온 뒤로 이상한 일이 생겼어. 꽃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홀리는 거야. 화기가 씌인 아이야.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고 저 아이가 그 원혼을 달고 온 거라고. 봉 씨는 소희를 마당에 세워두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오늘부터 마당 출입 금한다. 화분에 손 떼는 것도 금한다. 알았냐? 예. 그리고 봉 씨가 말을 멈추더니 담장 너머 산길 쪽을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경계하는 것 같은, 아니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절대로 향기가 밖으로 새어나가게 하지 마라. 땀이 나면 당장 씻고 울고 싶으면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어라. 냄새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봉 씨의 목소리는 명령이라기보다 간청에 가까웠습니다. 소희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봉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밟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봉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 씨는 소희에게서 시선을 거두며 뒤돌아섰습니다. 소희는 그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계모의 등이 왜인지 모르게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차갑게 세운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무너지려는 것을 억지로 버티는 것 같은 등이었습니다. 마당에 홀로 남겨진 소희는 바닥에 떨어진 꽃잎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꺾인 꽃줄기도 집어들었습니다. 줄기는 이미 흰즙이 마르고 있었고 꽃잎은 시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소희가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바닥 위의 꽃잎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들고 있던 꽃잎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꺾인 줄기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꽃은 분명히 소희의 손바닥 위에서 다시 살아나 있었습니다.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아주 진하게, 아주 달콤하게. 소희의 손바닥 위에서 자줏빛 꽃 한 송이가 봄날 아침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왜일까? 아이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는 이 향기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이 집안에서 그토록 숨겨야 하는 비밀이 되었는지. 그러나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소희는 더 큰 것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향기가 아버지의 죽음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이 향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거대한 음모에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봉 씨가 두려워하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아니라는 것을 소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마을 어귀 산길 어딘가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이 마을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찾는 것이 바로 소희라는 것을. 담장 너머 산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온 것은 그로부터 정확히 이틀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희의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이 집안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깊은, 가장 무거운 비밀에 관한 이야기. 그날 밤 소희가 잠든 후 봉 씨는 홀로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호롱불 하나를 앞에 두고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꽃이 흔들리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손 안에는 오래 낡아 빛바랜 비단 조각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봉 씨는 그것을 눈에 가까이 가져갔다가 다시 멀리 치웠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봉 씨는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은 호롱불빛을 받아 잠깐 빛나다가 치마 위로 사라졌습니다. 봉 씨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조각을 다시 가슴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윤 의원, 나 아직 버티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티겠어요. 마당 밖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봉 씨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소희가 낮에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처절한 슬픔,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 가면 뒤에 감추어진 어떤 맹세. 봉 씨는 그 얼굴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오자 다시 차갑고 표독한 얼굴을 뒤집어 썼습니다. 마치 살아남기 위해 쓰는 가면처럼. 소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방 이불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아버지. 소희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얼굴은 따뜻했습니다. 약을 다리는 냄새, 그리고 아버지가 웃을 때 나던 이상한 향기. 소희는 그것이 약재 냄새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지금 자신의 몸에서 나는 향기와 아주 조금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돌아가셨을까? 그것이 소희가 7살이 되도록 풀지 못한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의 답은 소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썩은 냄새가 나는 도성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둡고 훨씬 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연결되어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꺾였던 꽃이 소희의 손 안에서 다시 살아났던 그 새벽부터 운명의 시간은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아버지 윤 의원을 잃은 것은 2해 전 이른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윤 의원, 본명은 윤석현, 의원이라 불렸지만 그는 단순한 약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관아 소속의 의원으로서 인근 고을 백성들의 병을 보살피는 한편 한양 태의원과도 은밀하게 연이 닿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의술 하나만큼은 조선 팔도를 통틀어도 5손가락 안에 든다는 말이 돌 정도로 윤 의원은 손끝이 영특하고 눈이 밝은 의원이었습니다. 특히 독을 보는 눈이 기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병자의 맥을 짚어 오장육부를 들여다볼 때 윤 의원은 병자가 먹은 음식의 냄새를 맡고 그것이 독인지 아닌지를 귀신같이 알아냈습니다. 아무도 구분하지 못하는 독을 냄새만으로 집어낸다는 것은 당시에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만 윤 의원을 아는 이들은 그 능력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려낸 사람이 수십 명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결국 윤 의원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소희가 5살 되던 해 가을 어느 날 윤 의원은 인근 고을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보를 받고 달려온 사람들이 보니 윤 의원은 자신의 왕진 가방을 끌어안은 채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 언저리에 희미하게 거품이 맺혀 있었고 얼굴은 낯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풍독이라 했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에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인근 의원들도 풍독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소희는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기 사흘 전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어딘가에 이야기하던 것을 이상해. 이 냄새는 나무 뿌리에서 나는 게 아니야. 이건 만들어진 거야. 누군가가 만든 독이야. 소희는 그때 어려서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혼잣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 후
아버지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닷새 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집안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관아에서 받던 녹봉이 끊겼습니다. 아버지의 환자들이 빚을 들고 몰려왔습니다. 집안 살림을 도와주던 하인들이 하나둘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봉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온 여인인지 어떻게 이 집을 알게 되었는지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봉씨가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맡겠습니다. 아이 아버지의 빚도 내가 갚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멀쩡한 여인이 왜 죽은 의원의 집에 들어와 홀로 남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느냐고요. 그러나 봉씨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봉씨는 처음부터 소희에게 차가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소희가 울면 뚝 그쳐라고 했고 소희가 꽃이 피어나는 것을 기뻐하면 혼을 냈습니다. 밥은 먹여주었고 옷은 입혀주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봉씨가 자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아버지의 빚을 갚겠다고 이 집에 들어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봉씨가 자신의 향기를 그토록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봉씨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왜냐하면 봉씨가 가끔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소희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 봉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소희가 아버지처럼 손을 쓰는 모습을 볼 때 봉씨의 입술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소희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을 때 부엌에서 봉씨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윤 의원, 이 아이는 내가 지킬게요. 소희는 그것을 꿈인 줄 알았습니다. 소희의 향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희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저 마당에 심어둔 꽃들이 왜 갑자기 살아나는지, 왜 이웃집 할머니가 소희가 지나가면 냄새가 좋다고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물가에서 물을 퍼올리며 땀을 흘리는데 우물가에 심어진 말라 비틀어진 작은 나무가 갑자기 새순을 틔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오면서 소희는 자신의 손목에서 나는 향기를 처음으로 맡았습니다. 달콤하고 맑고 깊은 향기. 그것은 아버지가 가끔 쓰던 향수처럼도 봄날 아침 해가 뜰 때 풀밭에서 올라오는 것처럼도 느껴졌습니다. 소희는 그 향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봉씨는 그 향기를 처음 맡은 날부터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것처럼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왜인지 소희는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밝혀지기까지 아직 많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은 말발굽 소리와 함께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소희가 그 꽃자줏빛 꽃을 살려낸 지 이틀째 되는 날 오후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말 5필이 마을 어귀를 통과하는 것을 처음 목격한 것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이웃 조씨댁 며느리였습니다. 그 며느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흉측한 사람들이었어요. 눈빛이 짐승 같았고 말도 없이 코만 킁킁거렸는데 그게 꼭 냄새를 쫓는 것 같더라니까요. 말 위에 탄 5사람은 관복을 입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관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어귀에서 일단 멈추더니 주위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말에서 내려 조씨댁 며느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마을에 꽃향기가 나는 아이가 있다던데
조씨댁 며느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꽃향기 나는 아이요? 그래. 아이 주변에 꽃이 피고 나비가 모인다는 아이. 들은 바가 없소? 조씨댁 며느리는 입을 닫았습니다. 있다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소희를 찾는다면 그것이 좋은 일일 리가 없다는 것을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입꼬리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냄새만 맡아봅시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을 안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는데 그 바람에 실려 무언가가 왔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사내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눈이 빛났습니다. 있군. 사내는 그 한마디만 하고 다시 말 위로 올라탔습니다. 5필의 말이 마을 안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온 방향, 소희의 집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봉씨가 그 사실을 안 것은 담장 너머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봉씨는 창살 사이로 바깥을 내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고는 즉시 안채로 달려와 방바닥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던 소희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일어나라. 예. 지금 당장 뒷마당 창고로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마라. 봉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왜는 시키면 해. 봉씨는 소희를 뒷마당 창고로 밀어넣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서 소희는 좁은 판자 틈으로 바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봉씨가 마당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문이 열리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 우두머리가 마당 안으로 들어서면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여기군. 냄새가 난다. 봉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얼굴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누구요? 무슨 냄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꽃향기. 꽃향기라니요. 봄인데 어디서나 꽃향기가 나지 않겠소. 우두머리 사내가 봉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 집에 아이가 있다지? 몇 살이요? 없소. 나 혼자 사오. 사내가 천천히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분들이 늘어선 곳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잠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화분들 중 한 곳에 자줏빛 꽃이 소복이 피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봉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소희에게 창고로 들어가라고 할 때 그 화분을 치우는 것을 잊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이 많은 화분은 왜요? 취미가 원해요. 사내는 입을 다물고 다시 한번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뒷마당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소희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숨소리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희의 이마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공포에 질려 흘리는 식은 땀이었습니다. 그 땀에서 향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창고 안에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소희는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향기는 창고 판자 틈으로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콧구멍이 벌어졌습니다. 그 시선이 창고를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 게으른 것들아. 봉씨의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갑자기 변한 봉씨의 태도에 사내도 잠깐 당황했습니다. 봉씨는 갑자기 창고 쪽으로 달려가더니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소희가 빛에 눈이 찡그린 채 나타났습니다. 봉씨는 소희의 뺨을 세게 후려갈겼습니다. 철서? 소희가 비틀거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몇 번이나 말했냐? 물지개는 다 나르고 들어가야 한다고. 이 더운데 창고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요 게으름뱅이야. 봉씨가 소희의 등을 밀며 호통을 쳤습니다.
사내가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의 얼굴에는 뺨을 맞은 자국이 붉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었군요. 하이네요. 죽은 전 주인이 남긴 것인데 밥값도 못하는 것이 들어앉아서 봉 씨가 다시 소희의 등을 밀었습니다. 빨리 물 나르지 못해. 서 있을 시간 있으면 일이나 해.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물지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잠깐 봉 씨를 향했습니다. 봉 씨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표독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주 잠깐, 거의 알아채기 불가능할 정도로 짧은 순간, 봉 씨의 눈이 소희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절대 울지 마라. 소희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내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하이네라 불린 소희에게서 나는 향기가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봉 씨가 연신 호통을 치며 소희를 마당 반대편으로 몰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인이군요. 사내는 결국 뒤돌아섰습니다. 실례했소. 5필의 말이 대문을 나갔습니다. 봉 씨는 그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표독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완전히 닫히자마자 봉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물지개를 든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봉 씨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봉 씨의 얼굴에 무언가 복잡한 것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봉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뭘 보고 있어? 물 나르라고. 그녀는 다시 차가운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물지개를 지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방금 봉 씨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봉 씨가 자신을 창고에서 끌어낸 것이 꼭 혼을 내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그리고 저 낯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왜 그들은 꽃향기 나는 아이를 찾고 있었을까? 소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봉 씨가 자신의 향기를 숨기려 하는 이유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 저 낯선 사람들로부터 소희를 숨기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는 것이,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소희를 찾아서 어쩌려는 것일까? 그 답은 소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알게 되는 것은 소희가 뒷마당 창고 바닥에서 발견한 아버지의 유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봉 씨는 소희에게 창고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 사람들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 안채에 있으면 보인다. 창고에 있어라.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봉 씨가 가져다 준 얇은 이불 하나를 깔고 창고 한켠에 누웠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반쯤 부서진 항아리들과 낡은 농기구들, 쓸모를 잃은 약장 서랍들이 먼지를 쓰고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원으로 일하던 시절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소희는 어둠 속에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어딘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흙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먼지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희가 가끔 맡아보는 어떤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약재 냄새. 그것도 아주 오래된, 잘 말려서 봉인된 약재의 냄새였습니다.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기어갔습니다. 창고 가장 깊은 구석이었습니다. 낡은 멍석 하나가 깔려 있었는데 소희는 그 멍석을 걷어냈습니다. 그 밑에 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흙이 다른 곳보다 조금 색이 달랐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팠다가 다시 채운 것처럼 흙이 뭉쳐 있었습니다. 소희는 손가락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소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뼘 정도를 파들어가자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소희는 더 빠르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지랑아리 하나였습니다. 뚜껑이 오칠한 비단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인주로 봉인 표시가 찍혀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봉인 표시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그 손가락 끝에서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소희의 향기.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올라오는 향기는 평소보다 훨씬 진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반응하는 것처럼,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드디어 만날 것을 만난 것처럼. 소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항아리 안에 중요한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희는 항아리의 봉인을 뜯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뜯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것이 아버지의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때 창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소희는 화들짝 놀라 항아리를 뒤로 감췄습니다. 봉씨가 서 있었습니다. 호롱불을 들고 봉씨는 멍석이 거쳐 있는 것과 흙이 파여 있는 것과 소희가 무언가를 뒤로 감추고 있는 것을 한눈에 보았습니다. 봉씨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소희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봉씨의 얼굴이었습니다. 공포. 그러나 공포 속에 감추어진 어떤 안도감. 마치 이 순간이 언제나 올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오고 보니 두렵고도 반가운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봉씨는 천천히 창고 안으로 들어와 소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희는 태어나서 봉씨가 자신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 봉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서 찾았냐? 저 멍석 밑에. 봉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희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봉씨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표독한 봉씨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봉씨는 떨리는 손으로 소희가 뒤로 감추고 있던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에게 줘라. 소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항아리를 봉씨에게 내밀었습니다. 봉씨가 항아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씨는 항아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봉씨는 흐느꼈습니다. 소희는 어두운 창고 안에서 울고 있는 봉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가 이상했습니다. 이 항아리가 무엇인지, 왜 봉씨가 이것 때문에 울고 있는지 소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소희가 찾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봉씨도 이 항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봉씨가 처음부터 이 집에 들어온 것도 이 항아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소희는 봉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봉씨가 눈을 떴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소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눈빛이었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러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봉씨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다시 자신의 옷 안에 감추었습니다. 자라. 봉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이야기하자. 봉씨는 창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소희는 혼자 남겨진 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에 실려 무언가가 들려왔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비였습니다. 한밤중에 나비 한 마리가 창고 판자 틈 사이로 들어와 소희의 손등 위에 앉았습니다. 날개를 살짝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나비는 소희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비는 이 깊은 밤에 왜 나와 있을까? 소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나비는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비의 날개에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나비의 점과는 달랐습니다. 꽃잎 모양의 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새긴 것처럼 그 꽃잎은 소희가 낮에 살려낸 꽃, 자줏빛 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씨는 소희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퍼주었습니다. 물 나르는 일을 시켰습니다. 창고를 쓰려고 했습니다. 소희는 항아리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봉씨의 얼굴을 보고 참았습니다. 봉씨의 표정이 어제 밤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것 같은, 그러나 아직 그것을 입에 담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봉씨가 소희를 안채로 불렀습니다. 소희가 들어서자 봉씨는 방바닥에 항아리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어제 봉씨가 가슴속에 감추고 있던 낡은 비단 조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봉씨는 소희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소희가 방바닥에 앉자 봉씨도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봉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죽기 한 달 전에 나에게 찾아왔다. 소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당신아는 이 마을에 살지 않았다. 한양에 있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어쨌든 윤 의원이 나를 찾아와 이것을 주었다. 봉씨가 낡은 비단 조각을 소희 앞으로 밀었습니다. 소희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단 위에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희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아직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의 글씨다. 소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안에 뭐가 적혀 있어요? 봉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소희는 봉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알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봉씨가 항아리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도 내 아버지가 남긴 것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열어서는 안 된다. 왜요? 때가 되면 열릴 것이다. 언제요? 봉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소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소희의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소희야. 봉씨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계집아이나 이 아이나 하이나가 아니라 이름을. 소희야. 그 이름이 봉씨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훌륭한 의원이었다. 그리고 용감한 사람이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아무도 말하지 못한 것을 말하려 했다. 그래서 죽었다. 봉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가 발견한 것은 그의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살아있다. 지금도.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어디에요? 봉씨가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침묵. 봉씨의 입이 열리려는 순간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에 마을 어귀에서 봤던 낯선 사람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았습니다. 봉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다시 차갑게 굳었습니다. 뒷마당으로 나가라. 어머니, 빨리. 소희는 봉씨가 방금 하려던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창고 안에서 아버지가 남긴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봉씨가 항아리를 안채에 두지 않고 다시 창고에 두었습니다.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소희는 항아리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바닥에서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고 바닥 이곳저곳에서 풀들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판자 틈 사이로 흙이 있는 구석에서 작은 새순들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소희가 항아리를 손으로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반응하는 것처럼 소희는 그 새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봉 씨는 아버지가 발견한 것이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어디에 살아있는 것일까요? 소희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바닥에서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설마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습니다. 이 향기가 아버지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몸에서 나는 이 이상한 향기가 아버지의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소희가 아직 알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떠돌이 노파가 마을에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노파는 등에 보찜을 지고 지팡이를 짚으며 마을 어귀로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으며 낡은 무명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냥 지나가는 거지 할멈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노파는 마을 어귀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노파가 웃음 짓는 방향, 소희의 집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노파는 지팡이를 짚으며 소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소희와 마주쳤습니다. 소희는 물지개를 지고 막 우물에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노파는 소희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소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다시 그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야, 노파가 불렀습니다. 예, 나 배가 고프다. 밥 한 술 얻어먹을 수 있겠냐? 소희는 봉 씨를 생각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나 노파의 얼굴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여위었고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한테 여쭤볼게요. 소희는 뛰어들어갔습니다. 봉 씨는 처음에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창문으로 밖에 서 있는 노파를 바라보더니 멈칫했습니다. 봉 씨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었습니다. 저 할미, 언제 왔냐? 방금요. 봉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드려라. 소희는 노파를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노파는 보찜을 내려놓고 방바닥에 앉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봉 씨가 밥을 내왔습니다. 노파가 밥을 한술 뜨려는데 봉 씨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한양에서 왔지. 무슨 일로 이 산골까지? 노파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봉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찾는 것이 있어서. 무엇을요? 노파는 대답하는 대신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소희에게 머물렀습니다. 아주 오래, 아주 깊이. 소희는 그 눈빛에서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낯선 느낌인데 어딘가 낯익은 느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인지 오래 알았던 것 같은 느낌. 노파가 말했습니다. 윤 의원의 딸을 찾고 있다오. 창고 안에서 항아리가 저절로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봉 씨만 들었습니다. 봉 씨의 눈이 창고 방향을 향했다가 다시 노파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봉 씨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요? 그 아이가 가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요. 윤 의원이 죽기 전에 그 아이에게 남긴 것. 그런 게 없소? 있어. 노파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몸에 있어. 소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노파가 소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봐라. 소희는 봉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봉 씨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 씨가 막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파가 소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희의 손바닥에서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한, 거의 눈에 보일 것 같은 진한 향기. 노파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그리고 노파는 소희의 손을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파가 눈을 떴을 때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살아있구나. 노파가 속삭였습니다. 윤 의원, 당신이 남긴 것이 살아있어. 봉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노파는 봉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봉 씨의 귀에만 들릴 정도의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소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봉 씨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 그 다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 다음에는 떨리는 입술, 그리고 마침내 눈물. 봉 씨는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가 있어라. 소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엌 안에서 봉 씨와 노파가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희는 밖에서 귀를 기울였지만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 아주 작게 봉 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는 그날 밤 어두운 마당에 앉아 나비를 기다렸습니다. 그 나비가 다시 왔으면 싶었습니다. 날개에 꽃잎 모양의 점이 있는 그 나비. 나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희가 앉아있는 자리 주변의 마른 풀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몸에서 피어나는 향기에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발견한 것이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노파도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소희의 몸에 있다고 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 이 손 안에 있다는 것일까? 이 향기가. 소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그러나 그 비밀이 밝혀지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쫓기는 밤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5시 아니었습니다. 10이 넘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마을 어귀를 진동시켰고 주민들은 문을 닫고 창호지 사이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전에 왔던 사람들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대문도 두드리지 않고 마을 집들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집까지 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봉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희, 봉 씨가 불렀습니다. 예, 뛰어라. 예, 이 집 뒷담 넘어 산 쪽으로 뛰어라. 절대 멈추지 마라. 산속 깊이 들어가서 나무 뒤에 숨어라. 나는 괜찮다. 소희는 봉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가요. 나는 여기 있어야 해. 왜요? 봉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낡은 보자기 하나를 소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가져가라. 소희가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창고 바닥에서 나온 아버지의 항아리. 그리고 봉 씨가 소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소희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희는 그 손이 따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봉 씨의 손이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습니다. 항상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아프지 마라. 봉 씨가 말했습니다. 딱 그 한마디만. 소희는 봉 씨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리려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봉 씨는 눈을 흘리지 않으려 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빨리. 봉 씨가 소희를 밀었습니다. 소희는 뛰었습니다. 뒷담을 넘어 산 쪽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소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 봉씨가 무언가를 소리치는 소리, 그리고 뭔가 쓰러지는 소리. 소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씨가 멈추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산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빛이 어두워지면서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가시덤불을 헤치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계속 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비가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마리 나비가 나타나 소희의 앞에서 날기 시작했습니다. 날개에 꽃잎 모양의 점이 있는 그 나비였습니다. 어두운 산 속에서 나비가 날고 있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소희는 그 나비를 따라갔습니다. 본능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느껴졌습니다. 나비가 소희를 이끌었습니다.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나비는 소희를 산 중턱의 커다란 나무들 사이로 이끌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사람이 비집고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소희는 몸을 옆으로 틀어 나무들 사이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어디 갔어?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는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손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항아리를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땀에서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비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 세 마리, 어둠 속에서 나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마리가 소희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놀라서 손을 들었습니다. 나비들이 손끝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소희를 빙 둘러쌌습니다. 나비들이 날기 시작했습니다. 소희 주변의 나무들 사이로 빠르게 규칙적으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나무들 사이로 들어오려는 순간 나비들이 그들의 얼굴 앞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나비가 한꺼번에 날아드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안 보여. 그들이 나비를 쫓으며 물러섰습니다. 소희는 그 틈에 더 깊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비들이 뒤따라왔습니다. 소희는 달리고 달려서 마침내 작은 굴을 발견했습니다. 바위 아래 움푹 패인 곳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안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나비들이 굴 입구 주변에 앉았습니다. 날개를 접고 소희는 항아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다가 다시 들렸다가 오래 지나지 않아 발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소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봉씨 생각이 났습니다. 봉씨는 어떻게 되었을까? 소희는 굴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비들이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날개를 접은 채로 마치 소희를 지키는 것처럼. 소희는 무릎을 끌어안고 봉씨를 생각했습니다. 아프지 마라. 봉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프지 마라. 그 짧은 한마디가 소희의 가슴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소희는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아온 말이었습니다. 오래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말이. 소희는 깊은 밤 산속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흐르는 눈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눈물이 손등에 떨어지면서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비들이 날개를 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굴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는 굳었습니다. 그러나 발소리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한 명, 지팡이 짚는 소리, 천천히 조심스럽게 굴 입구로 노파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떠돌이 할미였습니다. 노파는 소희를 발견하자
안도의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살아있어. 그리고 노파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까보다 낮고 아까보다 단단했습니다. 어서 나와라.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노파는 소희를 산속 작은 암자로 데려갔습니다.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노파와 미리 아는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소희에게 밥과 따뜻한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소희가 밥을 먹는 동안 노파는 맞은편에 앉아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이 뭐냐? 소희요. 소희. 내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냐? 예. 그렇다고 들었어요. 소희. 꾸미지 않은 진실. 좋은 이름이다. 노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희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예요? 노파는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생각하는 것 같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왔다. 궁에서. 소희는 눈이 커졌습니다. 궁이요? 그렇다. 나는 상궁이었다. 지금은 물러났지만 노파가 보찜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패찰 하나였습니다. 거기 새겨진 문자를 소희는 읽지 못했습니다만 노파가 말해주었습니다. 태의원 직속 조사관의 패다. 왕의 명으로 움직이는. 소희는 멍하니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의 명으로 여기에 온 거예요? 그렇다. 2년 전 내 아버지가 죽은 후부터 찾고 있었다. 윤 의원이 죽기 직전 태의원에 비밀 서신을 보냈다. 임금께서 서서히 독으로 쇠약해지고 있으며 그 독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발견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소희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왕이 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 2년 전부터 임금께서 원인 불명의 병을 앓고 계신다. 어이들이 살펴도 원인을 찾지 못한다. 그런데 윤 의원만 알아챘다. 그 독을 만든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해독약이 무엇인지. 노파가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은 그것을 서신에 쓰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썼다. 해독약은 내 딸에게 있다. 소희는 굳었습니다. 저에게요? 그렇다. 저는 약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저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알고 있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윤 의원이 말한 것은 내가 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약이라는 것이다. 소희는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내 몸에서 나는 향기. 노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해독약이다. 소희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제 향기가요? 윤 의원은 그 독이 무엇인지 알아냈다. 그리고 그 독의 해독 성분을 연구했다. 그런데 그 해독 성분의 정확한 조합을 발견한 것이 내가 태어나기 얼마 전이었다. 문제는 그 성분이 너무 불안정해서 약으로 만들기가 어려웠다. 고온에 닿으면 파괴되고 햇빛에 노출되면 사라지는 성분이었다. 노파는 말을 이었습니다. 윤 의원이 최후에 발견한 것은 그 성분이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에서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자신의 딸에게 이식했다. 내가 태어나기 직전에. 소희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 내 피부, 내 땀, 내 눈물 속에 해독 성분이 살아있다. 죽어가는 식물을 살려내는 것은 그 성분이 자연에서 반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임금께서 드신다면. 그러면? 노파가 소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을 살릴 수 있다. 소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는 이 향기가 왕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식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화기라고 불리며
두려움의 대상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 소희는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소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찾아온 그 사람들은 그렇다. 조참판 일당이다. 임금을 독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자들. 그들은 윤 의원이 발견했다는 해독약의 실마리가 윤 의원의 딸에게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만약 소위 내가 임금 앞에 나타난다면 모든 것이 탄로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너를 찾아 없애려는 것이다. 소희는 봉씨 생각이 났습니다. 봉씨는요? 어머니는 노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잡혀 있다. 소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해야 해요. 지금은 위험하다. 어머니가 잡혀 있는데 제가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침묵. 그리고 노파가 말했습니다. 알겠다. 그러나 한 가지만 약속해라. 무엇이든요. 내 향기를 무기로 쓰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노파가 다음에 한 말은 소희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소희야, 봉씨에 대해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소희는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봉씨에 대해서요? 그래. 너는 봉씨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소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알던 사람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저를 돌봐주겠다고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요. 그리고 차갑고 표독한 사람이요. 그뿐이냐? 아니요. 소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저를 탈출시킨 사람이요. 그리고 어쩌면 처음부터 저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일 것 같아요. 노파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영리하구나. 윤 의원의 딸답다. 노파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봉씨. 그녀의 진짜 이름은 봉씨가 아니다. 소희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난이다. 내 아버지 윤 의원이 가장 믿었던 제자이자 그와 함께 그 독을 연구했던 사람이다. 소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자요? 그렇다. 윤 의원은 남몰래 그녀에게 의학을 가르쳤다. 당시 여인이 의술을 배운다는 것은 금기나 다름없었지만 유나는 능력이 뛰어났다. 독을 보는 눈이 특히 날카로웠다. 윤 의원도 인정할 정도로. 노파가 계속 말했습니다. 윤 의원이 죽기 직전 그는 유난을 찾아왔다. 그리고 말했다. 내 딸을 지켜달라.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아이를 살려야 한다. 설사 내가 악인으로 불릴지라도 그 아이 곁에서 지켜라. 소희는 그 말이 가슴 깊이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봉씨가 유난이라는 분이 계모를 자처한 거예요? 그렇다. 악인으로 불릴지라도, 화기의 계모라고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냉정한 계모 역할을 하면서 너를 지키고 동시에 조참판 일당의 눈을 피해 윤 의원이 남긴 증거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소희는 봉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뺨을 때리던 손, 그러나 떨리던 그 손, 차갑던 눈빛,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 흘리던 눈물, 마지막으로 소희의 얼굴을 감싸던 두 손의 온기. 아프지 마라.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봉씨, 아니 유난도 독에 노출되어 있다. 소희가 굳었습니다. 윤 의원이 독을 발견했다는 것을 눈치챈 조참판 일당이 윤 의원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독에 노출시켰다. 유난도 그 중 하나였다. 2년 전부터 그녀의 몸속에 독이 서서히 퍼지고 있다.
소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지금쯤이면 많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소희. 저의 향기가 해독제라면 제가 곁에 있으면 그분이 나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노파는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소희, 그것은 내가 스스로 원해서 향기를 내야 한다.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유나는 조찬판의 본체에 잡혀 있다.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노파가 잠시 소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노파가 소희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듣는 동안 표정이 몇 번 변했습니다. 놀람, 두려움, 그리고 결심. 그 방법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나비들과 함께 조찬판의 본체를 향해 산을 내려갔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항아리를 들고, 그리고 소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봉씨, 아니 유난에 관한 진실이 한 겹 더 남아있다는 것을. 그것이 밝혀지는 순간 소희의 세상은 두 번째로 뒤집힐 것이었습니다. 조찬판의 본체는 마을에서 20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담장이 높고 문이 겹겹이 잠겨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비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을. 수백 마리의 나비가 밤안개처럼 본체 담장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횃불빛에 날개가 반짝이며 경비들의 눈앞을 가렸습니다. 소희는 그 혼란 속에 담장 구석을 타고 올랐습니다. 나비들이 안내했습니다. 지하로 향하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소희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축축한 흙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너머에서 소희의 코에 익숙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독냄새였습니다. 소희는 이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기 사흘 전 집안에서 났던 냄새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무엇인지 몰랐지만 지금 소희의 코는 그것을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나는 방향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가 문을 밀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집단을 깔아놓은 바닥에 봉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봉씨의 안색은 낯빛이었습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기는 했지만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소희는 봉씨 곁에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봉씨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 흐릿한 눈동자가 소희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리고 알아본 순간 봉씨의 입가에 얇은 미소가 맺혔습니다. 소희야, 왜 왔느냐? 도망쳤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어리석은 것. 봉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봉씨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반가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봉씨가 말했습니다. 소희야, 이제 말해야겠다. 봉씨가 떨리는 손을 들어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봉씨가 아니다. 알아요. 유난이라는 분이신 것 알아요. 아버지의 제자. 봉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봉씨는 눈을 감았다가 뜨었습니다. 그 상궁이 말해줬구나. 알겠다. 그러면 이것도 알고 있느냐? 봉씨가 소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제자이기도 했지만, 봉씨 어머니? 나는 내 어머니의 동생이다. 소희는 굳었습니다. 봉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어머니, 내 언니. 언니는 내가 태어나던 날 돌아가셨다.
그러나 언니가 돌아가신 것이 출산 때문이 아니었다. 언니는 조찬판 일당에게 독을 먹었다. 윤 의원이 독을 발견했다는 것을 눈치챈 그들이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치료했기 때문이었다. 소희의 귀에서 무언가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독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다. 그리고 윤 의원은 언니를 살리지 못한 것을 평생 자책했다.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해독약을 연구했고 그 결과를 너에게 남긴 것이다. 언니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다. 봉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지켜줘. 윤아나, 내가 지켜줘.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모가 저를 지킨 거예요. 계모가 아니라 이모가. 봉 씨, 아니 유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모를 자처한 것은 이모라는 것이 알려지면 조찬판이 더 예리하게 의심할까 봐서였다. 이모쯤은 죽여도 모른 척할 수 있지만 계모라면 집안 재산과 연결되어 있으니 이용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모. 소희가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모. 그 말이 이토록 낯설고 이토록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유난히 소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희야, 나 지금 많이 아프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많이 두렵다. 언니처럼 되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소희, 이모가 저를 살렸잖아요. 이제 제가 이모를 살릴게요. 유난히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향기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거냐? 노파 할머니가 그렇다고 했어요. 유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가 보낸 아이야. 분명히 언니가 보낸 거야. 유난히 소희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소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향기를 어떻게 내는지 소희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항상 저절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슬플 때, 기쁠 때, 두려울 때, 감정에 따라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스스로 원해야 한다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소희는 이모의 손을 잡은 채 생각했습니다. 이모가 2년간 차가운 계모를 연기하며 자신을 지켜준 것, 뺨을 때리는 손이 떨리고 있었던 것, 낯선 사람들이 왔을 때 자신을 하인으로 속여 빼돌린 것, 마지막에 소희의 얼굴을 감싸던 따뜻한 손, 그리고 아프지 마라, 그 짧은 말. 소희의 손바닥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이전에 소희의 몸에서 나오던 향기와 달랐습니다. 더 진했습니다. 더 깊었습니다. 마치 소희의 몸 가장 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무언가가 드디어 문을 열고 나오는 것처럼 유난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소희야, 가만히 있어요, 이모. 향기가 더 진해졌습니다.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벽에 붙어 자라던 이끼가 살아났습니다. 집단 사이에서 작은 풀들이 솟아났습니다. 문 사이로 들어온 한 줄기 빛 속에서 꽃가루 같은 것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소희의 향기가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황금빛 가루처럼, 공기 속에 흩어지는 꽃잎처럼. 유나는 그것을 보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유난의 입술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낯비치던 안색이 옅어졌습니다. 호흡이 조금 고르게 되었습니다. 소희는 이모의 손을 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이모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유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서 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유난히 속삭였습니다. 언니 냄새가 난다. 소희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발소리, 그리고 목소리. 여기야. 아이가 들어갔어. 조찬판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러나 소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부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찬판 본인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기름진 얼굴, 비단 도포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조찬판은 소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 향기 나는 계집아이군. 그리고 조찬판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잡아라. 부하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비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창문으로, 문 사이로, 지붕 구멍으로 수천 마리의 나비가 좁은 지하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하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조찬판의 얼굴 앞으로 나비들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포도청이요. 조찬판을 즉시 포박하라. 그것은 노파였습니다. 아니, 노파가 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왕명을 받은 포도청 군사들이었습니다. 조찬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소희는 이모를 부축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서 나비들이 황금빛 날갯짓을 했습니다. 소희의 향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찬판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깃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조찬판은 그날 밤 포도청에 압송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임금을 서서히 독살하려 한 일당이 하나씩 포박되었습니다. 태의원에서 내려온 조사관들이 조찬판의 본체를 샅샅이 뒤지는 동안 소희는 이모 윤안과 함께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윤안의 안색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노파 상궁이 그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윤 의원이 맞았구나. 이 향기는 독을 해독하는 것이 맞아. 소희는 윤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윤안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소식이 내려왔습니다. 임금께서 소희를 친히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소희는 노파 상궁과 함께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윤안도 함께였습니다. 소희는 생전 처음 보는 궁의 문을 지나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임금이 계신 내전에 들어섰을 때 소희는 처음으로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독냄새였습니다. 노파가 말해준 그것. 그러나 이미 많이 옅어져 있었습니다. 소희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것인가 하고 임금이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겁내지 마라. 가까이 오거라. 소희는 임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임금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의 몸에서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어이들이 일제히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향기가 내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황금빛 가루 같은 것이 공기 중에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의 눈이 천천히 크게 열렸습니다. 이것은 임금이 말했습니다. 봄날 같구나. 그로부터 10일이 지나자 임금의 병세는 현저히 호전되었습니다. 어이들이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2년간 원인을 찾지 못했던 병이 아이의 손을 잡은 것만으로 낫기 시작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임금은 소희에게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소희는 한 가지만 청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복원해 주십시오. 윤의원 윤석현. 조찬판 일당에 의해 반역죄로 묶여 죽었다는 오명이 씌워져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오명이 씻겼습니다. 그리고 윤아는 이제 당당하게 소희의 이모로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모의 가면을 영원히 벗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봄이 깊어갈 무렵 소희와 유나는 다시 그 낡은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희가 처음 본 것은 마당이었습니다. 그 황량하던 마당이 온통 꽃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소희가 없는 동안 마당의 꽃들이 저절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모란, 매화, 국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뒤섞여 마당을 환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켠에서 낯익은 화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줏빛 꽃이 피어있는 화분. 소희가 맨 처음 눈물로 살려낸 그 꽃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화분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꽃잎을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건드렸습니다. 그 꽃의 이름은 부용화였습니다. 소희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부용화는 소희의 어머니가 이 마당에 심은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이 바로 부용이었습니다. 꽃 이름을 이름으로 가진 여인. 소희가 맨 처음 눈물로 살려낸 꽃이 어머니의 이름을 가진 꽃이었다는 것. 그리고 소희의 몸에 흐르는 향기가 어머니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은 후 그 향기를 기억하며 해독약을 연구하다가 그 성분이 어머니의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딸에게 남긴 것이었습니다. 소희의 향기는 과학이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유난히 소희의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난히 말했습니다. 언니가 너를 통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 같다. 소희는 꽃잎에 손을 얹었습니다.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달콤하고 맑고 깊은 향기가 봄바람을 타고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디선가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날개에 꽃잎 모양의 점이 있는 나비였습니다. 나비는 소희의 손등에 내려앉았다가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소희는 그 나비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희가 속삭였습니다. 저 살아있어요. 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향기가 있다. 보이는 향기와 보이지 않는 향기. 보이는 향기는 꽃에서 나고 보이지 않는 향기는 사람에게서 난다. 그러나 진짜로 오래 남는 것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향기다. 사랑에서 나오는 향기, 희생에서 나오는 향기, 그리고 용기에서 나오는 향기. 그것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으며 아이의 몸을 통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 소희라는 아이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한 이야기였습니다. 봄날의 정원에서 꽃이 피고 나비가 날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웃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향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몸을 통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글쓴이 노트. 이 이야기를 쓰는 내내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어머니를 떠올릴 때 보통 따뜻한 밥상과 다정한 말과 안아주는 팔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 따뜻함을 감추고 차갑고 표독하게 굴어야만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봉씨가 그랬습니다. 아니, 유난히 그랬습니다. 그녀는 소희에게 한 번도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차가운 말로 내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차갑게 굴었지만 사실은 우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 독한 말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려 했던 사람. 그 진심을 알아보지 못한 채 원망했던 사람. 이 이야기는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소희의 향기는 단순한 초자연적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했던 기억,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도 놓지 않았던 소망, 이모가 2년간 악인을 자처하면서도 버렸던 헌신이 하나로 뭉쳐서 소희의 몸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음 세대의 몸에 깃들어 남습니다. 죽어가던 꽃이 아이의 눈물 한 방울로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그 눈물은 소희의 슬픔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생명의 힘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속에도 그런 것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조상들이 살아내며 남긴 어떤 힘이 우리의 눈물 속에도 흐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조찬판으로 상징되는 탐욕과 음모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탐하며 약한 자를 밟는 일은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오늘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악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악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사랑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소희의 향기는 결국 임금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유난을 살렸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모를 살리기 위해 그 향기를 온 힘을 다해 내뿜었을 때 소희의 능력은 비로소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사랑이 힘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변에 차갑게 굴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떨리는 손을, 아무도 없을 때 흘리는 눈물을 알아봐 주십시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진한 사랑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향기를 깨워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 야담한 모금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 드림 마이너스